부산 기장군 리조트 공사장에서 큰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 쌓아둔 단열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추가 지정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날짜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고 김하늘 양의 발인이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늘봄 학교 학생이 하교할 때 대면 인계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는 4월부터 세계 각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건도 변경을 검토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리조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는 등 3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내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100여 명이 대피했는데 이 가운데 15명은 헬기로 구조됐습니다. 먼저 임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건물 내부에선 벌건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부산 기장군 기장읍의 리조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난 건 오전 10시 50분쯤입니다. 지하에서 작업 중인데 저희 소장님이 화재가 발생했다고 해서 밖으로 나오라고 불길이 좀 치솟고 좀 연기가 많이 나고 이제 유리창이 깨지기 시작하고 불길은 리조트 건물 곳곳을 집어삼켰습니다. 건물 내부는 심하게 그을렸고 철 구조물은 바닥에 닿을 정도로 주저앉았습니다. 불길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매캐한 연기가 곳곳에서 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6명이 숨졌고 20명 넘게 다쳤습니다. 옥상으로 대피한 15명은 소방 헬기로 구조됐습니다. 오는 5월 개장을 앞둔 리조트여서 투숙객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인근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까지 대응 단계를 높이기도 했는데 불이 난 지 2시간 4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불은 1층 수영장 근처에 쌓아둔 단열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물 구조는 지하 3층, 지상 12층, 19개동입니다. 최초 화재가 난 것은 B동 1층 인테리어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형준입니다. 이번 리조트 공사장 화재로 6명이 숨지는 등 특히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숨진 작업자들은 상대적으로 대피가 쉬운 1층에서 모두 발견됐는데 이렇게 피해가 커진 이유가 무엇인지 차상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조트 건물 1층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내장재들은 타거나 녹아버렸습니다. 개장을 앞두고 실내에서 막바지 공사를 진행하던 작업자 6명은 모두 연기를 마셔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방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였는데 발견 장소는 상대적으로 대피가 쉬운 1층이었습니다. 불길이 대피로를 막았을 가능성과 함께 연기 때문에 어두워진 실내에서 대피 방향을 찾기 힘들었을 거란 추측도 나옵니다. 추정인데 대피하는 중에 인테리어 자재 때 장애물이 발생을 해서 그대로 대피로를 방향 감각을 잃은 것 같습니다. 사망자들이 나온 1층과 달리 위층에 있던 작업자들은 빠른 속도로 번지는 연기를 피해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공사 현장 곳곳에 쌓여있는 인테리어 내장재에 불이 옮겨붙으면서 작업자들이 대피할 틈도 없이 불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 자재는 불에 잘 타는 가연성 물질이 많은 탓에 실내에서는 더 큰 피해를 낼 위험성이 있어 더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인테리어에 쓸어가는 재료들 같은 경우에 탔을 때 굉장히 많은 농연이라든지 또 유독가스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이제 물질들이기 때문에 화재 시에 인명피해 발생도 훨씬 더 높을 그런 가능성들이 있다. 소방당국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조만간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최상입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에게 살해된 고 김하늘 양의 발인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어린 딸을 떠나보내며 가족들은 오열했고 시민들도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고 김하늘 양의 사진을 들고 장례식장 지하에 마련된 연결식장으로 이동합니다. 영정 사진 속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는 하늘 양을 차마 떠나보낼 수 없는 유족들은 오열했습니다. 일부 유족들은 주변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몸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김 양의 연결식은 오전 9시에 진행됐는데요. 30여 분 뒤 발인이 이뤄졌습니다. 발인 뒤 하늘 양은 생전 살던 집이나 다니던 학교에 들르지 않고 곧바로 대전 정수원으로 이동해 화장이 진행됐습니다. 이후 대전 추모공원에 봉안돼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에 설치된 분향소에도 하늘 양의 마지막 가는 길을 추모하려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한 추모객은 자신의 손주가 당한 것처럼 마음이 아프다며 부모의 마음이 가늠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내 손주가 당한 것처럼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냥 이렇게 생각했을 때도 마음이 안 좋았는데 들어갔다 직접 분양해보니까 눈물 나오네요. 또 하늘 양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학부모는 하늘 양이 더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속상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라고, 그곳에서는 많이 속상하지 말고 아프지 말라고 그렇게 해주고 싶네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교사에게 살해당한 하늘 양은 세상에서 가장 예쁜 별이 됐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내일 독일 뮌헨에서 열립니다. 북핵 문제를 비롯해 관세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현지 시간 15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납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간 고위급 대면 접촉입니다. 미 신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 한미일 협력, 한미 경제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여러 현안 중에도 한미가 가장 우선해서 테이블에 올릴 주제는 북핵 문제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 대화 추진 의지를 밝힌 가운데 비핵화가 아닌 군축 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태열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보유국 발언 파장을 의식한 듯 국회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에 한미 간 이견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데 한미 완전한 공감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가 연일 쏟아내는 관세 폭탄과 관련한 한미 간 논의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또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이 다자회의 기간에 따로 시간을 내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회담 시간이 30분 안팎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도 열릴 예정이어서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안보를 앞세운 3국 협력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1일 이후 세계 각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각국이 미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만큼 미국도 해당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 우리 경제에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going to be the thing that makes our country really prosperous again. And this is going to be what pays down to $36 trillion in debt and all the other things. And this is going to be, this is an amazing day. 관세뿐 아니라 수입품에 매기는 세금이나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을 포함해 미국의 무역 적자를 키우는 모든 요인을 고려해 상호 관세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관세율은 1대1 협상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국가별 차등화된 적용이 예상됩니다. 적용 시점은 미국 행정부 차원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4월 1일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So I think we'll be ready to go on April 1st and we'll hand it to the president and he'll make his decisions.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에서 면제나 예외를 기대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o you expect any exemptions or waivers?
I don't expect that, no. This is a simple system. I mean, there wouldn't be any end. 취임 초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밀어붙이고 있는 건 사상 최대의 무역 적자 때문. 중국과 멕시코, 베트남, 일본 등에 이어 미국의 8대 무역 적자국인 우리나라는 지난해 무역 수지 557억 달러, 약 80조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FTA로 미국과 상호 무관세를 적용해온 우리나라도 이번 상호 관세 부과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대미 수출 1, 2위인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데다 미국 투자 기업에 지급하는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건 변경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상호 관세 부과 시행 전 국가별 협상 여지를 남기면서 정부의 협상 전략이 중대한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10차 변론 기일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3명을 추가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같은 날 형사재판 일정이 진행된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일을 열고 오는 20일 10차 변론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등 3명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한 총리 증인 신문에 대한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졸속 심리를 비판하며 재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고도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한 심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만 헌법재판소의 존재의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앞서 한 차례 증인대에 섰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다시 출석합니다. 체포 명단이 적혀있던 이른바 홍장원 메모와 관련해 조태용 국정원장 등이 신빙성의 의문을 제기하자 이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2차례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도 추가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강희구 대통령 비서실 1부속실장 등 나머지 3명에 대한 증인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이 일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헌재에 기일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오는 20일은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자 구속 취소 신문이 진행되는 날이라 탄핵 심판 대응과 병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 신문에 직접 출석하는 방향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헌재는 재판부 논의를 통해 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헌재가 기일 변경을 받아들이더라도 추가 증인을 더 채택하지 않는다면 늦어도 이달 안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안에 최종 선고가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차종은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위법하고 불공정한 심리를 하고 있다며 어제 대리인단의 중대 결심을 언급했습니다. 대리인단 전원 사임을 시사한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현실화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재판 진행이 불공정하다고 강하게 항의하며 대리인단의 중대 결심을 언급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중대 결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상황을 지켜보자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거론됐던 대리인단 전원 사퇴를 의미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헌재법에선 당사자인 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탄핵 심판 보이콧이 이루어졌을 때 실제로 재판 파행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사자가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대리인 없이 재판 진행이 가능한데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이미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데다가 사인과 달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기관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 초기 단계라면 이제 대리인 선임을 안 했을 경우 재판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미 재판 절차가 대부분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예정된 변론이 대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실효적인 조치를 예고했다기보단 심리 진행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차원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헌재는 대책 논의 여부를 밝힐 단계가 아니라면서도 중대 결심이 현실화한다면 재판관 평의에서 법리 검토를 거쳐
대응 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떠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부당한 결의안이라고 반발하며 표결 직전에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은 여당과 아무런 합의도 없었던 사실상의 날치기 안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권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는 별개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메모 내용을 고리로 종일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야는 내일 잇따라 예고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삼선과 헌법 개정, 후계자 같은 말이 적혀 있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드러나자 윤 대통령이 독재 왕국을 만들려 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정치인은 물론 언론, 시민단체와 방송인, 체육인까지 500여 명이 수거 대상이었다고 성토했습니다. 정말 끔찍하고 잔인한 계획을 세웠던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차범근 감독이 왜 들어갑니까? 폭파, 사살 같은 표현을 두곤 불편한 사람이면 전부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냐며 치가 떨린다고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당직자 전원에게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참석을 요청하며 결집을 독려했습니다. 테러와 살인도 서슴지 않겠다는 이런 잔인무도한 무법자들과 한 하늘 아래 살고 있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끔찍합니다. 국민의힘은 인위적인 동원령으론 결코 민심을 이기지 못할 거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특검과 탄핵 중독, 사법 리스크에 빠진 이재명은 안 된다는 게 민심이라며 선동을 중단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선동, 선전 전략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거짓말을 해라, 단순하게 해라, 반복해라. 초기에 내란 선동이라고 이제 프레임이 잡혔던 과정이 이제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열리는 탄핵 반대 집회엔 극우가 아니라 평범한 국민이 참여하고 있다며 애국 집회라고 주장했습니다. 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온다고 알려진 광주 집회에 여당 의원들이 참석할지는 각자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지역과 상관없이 현재 장애 집회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개인이 판단해서 참석, 불참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여야 여론전도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김서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과 관련해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수첩이 증거로 확보돼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그 의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의 이름과 500여 명 수집, 수용시설 폭파 등의 문구가 담긴 데 대해서도 동의할 국민은 없을 거라며 재판에서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에도 여야는 대통령 탄핵 심판과 명태균 특검법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둘러싼 신경전도 펼쳐졌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2월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여야의 질문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집중됐습니다. 김 장관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 차기 대선 주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야당은 김 장관의 대권 도전 의사를 비롯해 전광훈 목사와 궤를 같이 하는 극우 정치인인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노동부 장관님 잠깐 나와주시죠. 대권 도전하십니까? 지금 전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입니다. 국민의힘은 청년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 장관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약자들의 아픈 마음을 누구보다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 변함없으시죠? 가난하고 약하고 또 손가락이 다 잘려나가는 이 산재 환자들,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제 청춘을 보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야당이 주도하는 명태균 특검법을 놓고서도 여야는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파면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역사적 책무라며 검찰은 김건희 여사도 소환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명태균과 윤석열 간의 육성 녹음 파일이 공개됩니다. 당연히 김건희 여사 소환해서 조사해야 됩니다. 여당은 아직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야당이 무조건 내란으로 단정짓고 특검법으로 부풀리기식 의혹 제기만 남발한다고 맞받았습니다. 29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비롯해 민주당이 휘두르는 의회 독재, 의회 폭거로 인한 국정 마비입니다. 여당은 고 오유완나 전 MBC 기상캐스터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의대 정원 확대를 졸속 추진해 의료 대란이 벌어졌다며 정부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18일과 20일을 추가로 변론 기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한덕수 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먼저 윤 대변인님, 예, 헌재 결정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동안 이제 헌재가 탄핵 심판을 진행해오는 과정에서 피청구인 측인 윤 대통령 측에 대해서 너무 좀 박하지 않느냐. 네. 단심제라고 할 수 있는 탄핵 심판에 임하는 대통령 측 입장은 무엇이라도 더 말을 하고 싶고 뭔가를 더 증명하고 싶은 그런 단계를 더 밟고 싶을 텐데 신청했던 증인의 반도 안 되는 분들만 인정을 해주고 예. 또 마치 좀 서두르는 듯한 이 일정을 좀 서두르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인용이든 기각이든 헌재에서 결정을 했을 경우에 국민들께서 이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또 뭔가 의혹이 있고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면 예. 어느 정도는 윤 대통령 측에서 헌재 자체로는 뭐 인정하기가 좀 어렵다 할지라도 뭔가 좀 더 절차를 밟아서 하실 수 있는 말씀 더 하게 하고 더 증인을 불러서 묻고 싶은 말을 또 묻게 하고 예. 이런 과정을 밟기 위한 그런 결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헌재 추가 증인 채택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헌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청구인 쪽에서 계속해서 뭔가 지금 부당하다, 너무 속도전을 낸다, 그리고 결과를 정해놓고 하고 있다, 이런 부당한 공격들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나 홍장원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다 헌재가 봤을 때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조금 더 확인해 볼 부분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추가로 불러서 물어볼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평의를 거쳐서 전체 8명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해서 부르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여기에 뭐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측의 압박 때문에 뭐 추가로 결정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좀 더 들여다봐야겠다라는 그때그때 판단이 반영된 것이지 뭔가 지금 뭐 졸속 진행 이런 거에 대한 여론을 의식해서 추가로 진행했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증인 신청을 그 대통령 측에서 했었는데 그때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 그렇죠? 이제 필요하지 않다고 봤었던 거죠. 필요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받아들이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측이 부른 이유와 그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인 이유는 좀 다를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아마 이상민 전 장관이 출석해서 국무회의에 정당성이 있었다,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온 게 한덕수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예. 또 국무회에 출석했었고 뭔가 국무회의 필요성을 대통령에게 어필했던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를 저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채택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예. 다만 그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불러서 물어보려고 하는 게 이제 비상계엄의 뭔가 당위성
뭔가 야당이 민주당이 뭔가 탄핵 소추를 계속하고 뭔가 줄타락을 했기 때문에 국정 마비가 왔다. 이런 논리를 좀 주장하기 위해서 그걸 가장 잘 알고 있는 한덕수 총리를 부르고 싶어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과연 부르는 게 윤석열 대통령 측에 좋을 것인가? 그러게요. 지금까지 입장을 밝힌 거에 의하면은 좀 자기는 그 국무회의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마냥 좋은 증인, 유리한 증인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 생각하더라도 한덕수 총리는 그동안 계속 그 절차적 문제를 국무회의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었고 이게 간담회 수준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까지 했었단 말이죠. 근데 왜 계속 신청을 할까요? 일단 이상민 전 장관이 결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 국무회의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반드시 해야만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인식이 없었다면 국무위원들이 11명 이상 모일 때까지 정적수가 될 때까지 기다렸겠느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느끼던 간에 어떻게 보든 국무회의로서의 실질적인 요건은 갖췄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한덕수 총리를 부른 것은 한덕수 총리는 간담회 성격으로 지나갔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한 요건들 11명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이 있으면서 심의가 시간이 정해져서 얼마 이상 해야 심의가 되는 거가 아니고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 확인하는 상황으로는 한덕수 총리의 증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것이고 아마도 이상민 장관의 증언이 맞다면 한덕수 총리도 그런 측면에서는 국무회의 성리 여부에 대해서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윤 대통령 측에서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무회의 관련 진술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또 홍장원 전 차장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건 조태용 국정원장과 증언에 대해서 신빙성들이 엇갈리는 만큼 부른 것이다.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될까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홍장원 차장 역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원하는 증인이었는데 지금 저는 홍장원 차장이 아주 결정적 증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홍장원 차장의 증언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도 원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저는 조태용 국정원장은 사실 헌재에 나와서 선택적 답변을 했거든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도 얘기하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만 진술했습니다. 뭔가 그 비상계엄 전날 김건희 여사와 나눈 문자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뭔가 그러면서 지금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는 그때 공터에 있었던 주장하고 있는 11시 6분에 CCTV를 확인해 보니 사무실에 있더라. 이건 단편적인 이야기만 하거든요. 사실 홍장원 차장의 주장을 탄핵하려면 전체적인 CCTV를 다 공개하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실 그러면은 홍장원 차장이 정말 공터로 나가서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는지 이거를 밝혀야 되는데 조태용 원장은 그 얘기 안 했잖아요. 마치 11시 6분에 사무실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홍장원 차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기 위한 본인의 단편적 이야기만 한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그럼 홍장원 차장 불러서 전체적인 그림, 전체적인 조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홍장원 차장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사실 체포조 운영과 관련돼서 체포조 운영은 사실 방첩사에서도 들었고 그 경찰 쪽에서도 들었고 그리고 이 국정원에서 들은 겁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거는 홍장원 차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겁니다. 자, 싹 다 잡아들여. 그리고 방첩사 지원해. 그런 다음에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면서 명단을 들었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대통령이 명령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체포조 운영과 관련돼서 직접 명령했다는 당사자는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방첩사령관과 달리 그 사람들은 지금 김영현 국방부 장관에게 들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은 홍장원 차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결정적 증인이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서로 다른 목적으로 부른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대변인님? 홍장원 전 차장은 제일 중요한 증인이기 때문에 두 번 부르는 거라고 저는 봐요. 일단 계엄 관련해서 계엄령 발동 당시에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 여부 정말로 싹 다 잡아들여. 근데 목적어가 빠졌다. 대통령은 격려 전화만 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계엄이라는 측면이 부각되어 있던 시기에 갑자기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홍장원 전 차장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홍장원 전 차장을 불러서 그 관계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따져 물어야 한다는 인식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홍장원 전 차장이 지금까지 보도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물론 국정원 1차장이기 때문에 국회 정보위의 간사라든지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소통하는 것은 맞겠지만은 특히나 민주당의 박선원 간사라든지 박지원 의원 이런 분들과 너무 밀접하게 그 시기에 그 예민한 시기에 소통을 했다. 특히나 본인이 작성했다는 메모의 존재라든지 메모의 내용들도
박선원 의원을 통해서 12월 6일 처음으로 공개됐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런 행동들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느냐.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국가공무원, 고위 정보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올바른 행동이냐 따라서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할 수 있는 뭐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넘겨가는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또 홍장원 전 차장을 부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세 번째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그 체포조 명단을 들었다는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상당히 이제 중요한 증인이기는 한데 그동안 건강상 다른 이유가 아니라 건강상의 이유로 2번이나 이제 불출석했기 때문에 내일은 과연 출석을 할까 모르겠는 그 다음 기일에는. 그렇죠. 그래서 지난 기일에는 이제 조지호 청장이 못 나오니까 김봉식 전 서울청장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죠. 조지호 청장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또 여인영 사령관과의 어떤 소통 관계가 있었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정말 그 명단에 따라서 뭐 위치 추적을 요청받았는지 뭐 그런 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겠죠. 어쨌든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것은 지금도 사실인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향후 변론기일 일정이 좀 나왔습니다. 18일에 9차 변론기일, 20일 10차 변론기일이 진행이 되는데요. 뭐 추가 변론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이번 9차, 10차 변론기일 역시 8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이후에 이제 헌법재판 그 문영배 권한대행이 공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9차와 10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때 아마 추가 기일을 잡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진행되지 않는다면은 아마 이제 최종 변론 정도 듣고 그리고 한 2, 3주 정도의 평일을 거쳐서 최종 결심까지 선고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는데 역시나 이것도 그 어디까지나 가정의 부분이기 때문에 9차, 10차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중대한 결심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중대한 결심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아마도 그 중대한 결심이라고 윤곽근 변호인이 얘기한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헌재 심판 과정이 심하게 피청구인 측에게 좀 불리하게 간다. 특히나 재판부에서 뭔가 예단을 갖고 또는 기한을 정해놓고 밀어붙인다는 그런 인상을 받기 때문에 공정하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심판 절차에 응할 수 없다. 아마 이런 의사표시로 들립니다. 그래서 뭐 많이 얘기를 하죠. 그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 변호인들이 뭐 전원 사퇴를 한다든지 뭐 윤 대통령이 출석을 안 한다든지 그래서 재판을 이 심판 과정을 전면 거부하는 피청구인 측에서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절차 진행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 자체가 이 심판 과정에 대해서 뭔가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국민들에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법리에 따라서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그렇죠. 그 퍼포먼스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죠. 퍼포먼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건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를 발산함으로써 재판부에 어느 정도의 압박을 가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인용이나 기각이냐 그 과정에서의 압박이라기보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해달라. 더 기일을 지정을 해서 더 많은 증인을 불러주고 더 많은 신문 기회를 달라. 그래서 탄핵은 인용될 수 없다는 그런 논리를 더 설파하게 해달라. 이런 요청사항으로 저는 봤습니다. 졸속 심리가 강한 유감을 또 표명하는 차원일 수 있다. 탄핵 심판 보이콧이 실제 현실화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론전을 위한 레토릭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은 시종일관 지금 헌재의 공정성 문제를 시비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미지, 동정 여론을 좀 불러일으키고 보수 진영이 결집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들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저는 문영배 재판관이 오죽 답답하면은 본인이 읽는 이 대본 다 대본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본 역시 8명의 재판관들이 다 동조를 해줬기 때문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나는 진행하는 것이지 자꾸 내가 불공정하게 진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피청구인에게 뭔가 제대로 된 발언 기회를 안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걸 매우 불쾌하다는 듯이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 그렇습니다. 뭔가 윤석열 대통령의 그 답변 기회까지 그러니까 발언 기회까지 줬는데 그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주거든요.
하거든요. 보통 변론기일 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그 답변이 끝났는데 갑자기 손을 들고 3분 더 질의를 하게 해달라. 사실상 모든 질의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언까지 끝났으면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역시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봅니다. 마치 발언 신청에서 정당한 3분조차 주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불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 질의를 하고 싶었으면은 마지막 과정인 윤석열 대통령 발언 전에 3분 더 달라고 하고 질의를 했으면 됐죠. 근데 일부러 저는 뭔가 이 불공정한 재판의 뭔가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그런 작전들을 자꾸 쓰고 있는 것 같는데 저는 헌재가 충분하게 기회를 주고 있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대변인님, 그 중대함계심 관련 그것과 연결돼 가지고 요즘 그 자진 하야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것은 맥락에 벗어난 어떤 억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 대통령 측이 이 탄핵 심판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을 해보면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측의 이 변호인들은 탄핵 심판에 전력 투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기각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확신을 갖고 이 심판에 응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야를 한다는 얘기는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하고 생각하는 결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된다고 보고 이제 와서 또 그런 결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떤 뭐 정치적이라든지 다른 면에서 볼 때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어떤 근거도 저는 찾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세간에서 억측의 성격으로 예상하는 그 정도에 불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사태 비선 핵심으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담긴 내용들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총 70쪽에 달하는 분량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이준석, 유시민 등 그야말로 정치, 사회계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참 상상만도 끔찍한 일들인데 거기에 적혀 있는 거 보면 문재인 정부 행정관 이상이라고 돼 있으면 저도 수거 대상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명단을 보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반국가 세력, 본인과 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항상 반국가 세력이라 칭하고 그 사람들이 사실상 이번에 체포자 명단 14명에도 들어갔던 건 아니겠습니까? 좀 더 확대된 명단이라고 전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본인과 그 상치되는 뭔가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해온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명단 같은 것들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들어있던 건데 저는 사실 이것이 그냥 노상원 전 사령관의 개인의 망상인지 아니면 정말 진지하게 다른 사람 누군들과 논의를 했던 것인지 밝히기 위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도 뭔가 같이 수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어땠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 본인의 노트북을 망치로 부숴버렸죠.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을 끝까지 거부했고 그리고 뭔가 본인의 핸드폰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노상원 전 사령관과 긴밀하게 내통, 연락을 취하고 있었던 사람이라 하면은 그 두 사람일 거기 때문에 그 두 사람과의 연관성을 저는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사실상 증거가 인멸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뿐만 아니라 뭐 핸드폰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한다면은 그들과의 연관성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이게 개인 한 사람 개인의 망상이 아닐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검찰이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치계, 사회계, 또 연예계, 방송계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쭉 적혀 있고 조금 전에 이제 화면으로 그래픽으로 보셨습니다만은 뭐 500여 명 수집, 사살 이런 얘기들까지 포함이 돼서 근데 이게 어떤 한 문장으로 쭉 써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단어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특정 인물의 체포라든가 뭐 그 이후에 어떤 이어지는 과정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은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메모한 거 그 이상 해석을 지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거잖아요. 근데 공소장에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이것이 정말 실행 가능성을 두고 면밀하게 검토된 결과 나온 어떤 결과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노상원이라는 분은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든지 사회 구성의 원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특정한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 너무나 경도돼서 이 세상을 살아온 그런 사람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명단만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갈 정도로 폭이 넓고 도대체 이 사람은 왜 들어갔는가 저조차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까지 섞여 있고 차범근 축구 감독도 들어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 뭐 어디 특정 장소에 구금을 한 후에 뭐 북한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고 뭐 내국인이 연루되면 안 되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들은 정상적인 어떤 계획하에서 실행하기는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분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검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공소사실에서 빠졌다 하는 것을 더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공소장 얘기가 나와서요. 실제로 검찰이 노 전 사령관을 기소할 때 이 수첩에 대한 내용을 공소장에 담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것이 저는 검찰이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이 내용이 아직 뭔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뭐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노상원 전 사령관이 수첩 관련 증언은 100% 다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수첩 관련 필적 검증을 해봤을 때 이게 검증 불가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노상원 전 사령관이 했다, 썼다라고 단정짓고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공소장에 반영이 안 된 걸로 보고 있고요. 검찰도 이거 계속해서 뭔가 밝혀내서 반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지켜볼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노상원 전 사령관이 수년 전에 불명예스럽게 퇴직한 군인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사령관, 현직 정보사령관을 계엄 당일날 부를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가 뭐 한창 논의했었던 그 햄버거집 회동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노상원 전 사령관이 본인의 개인의 능력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과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는 거는 아마도 김명현 전 장관,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직 정보사령관도 부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상원 전 사령관이 심지어 계엄 당일날 계엄이 진행됐을 때 그 문성호 그 현직 정보사령관도 모르고 있는 계엄이 20분 정도 지연된 사실도 미리 파악하고 있을 정도로 김명현 전 장관이나 대통령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이 수첩과 관련된 내용을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것을 본인이 쓴 것이 아니라던가 아니면 김명현 전 장관이나 대통령과 이거는 공유한 적이 없다던가 이런 것들로 검찰이 받아들이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저는 추가적인 수사가 있으면은 조사가 있으면 이거 다 드러날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수첩의 메모 중에 또 헌법 개정 괄호쳐놓고 재선에서 3선 뭐 이런 내용도 들어있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독재 왕국을 만들려 했나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엄 이후의 장기 집권 또는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 이런 단어들은 또 북풍 공작을 계획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서 뭐 비상계엄의 후속 작업 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라. 탄핵 심판이라든가 앞으로 뭐 형사 재판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일단 이제 해석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불편할 정도로 너무나 과거에 어목했던 우리 불행한 현대사를 떠올리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까운데요. 만약에 노상원이라는 이분의 메모가 실행 단계까지 진행된 내용이었다면 현직 사령관들과 관련된 어떤 조직에서 어떠한 형식으로도 문서가 남아 있을 거예요. 만약에 메모 형식으로만 저렇게 남아 있는 것, 요거 하나만 가지고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실행이 되는 단계에서는 많은 조직이 필요할 거고 예산도 필요할 거고 많은 사람의 조력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말 우리가 이것이 정말 실행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단계라면은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뭔가가 나와야 합니다. 저 정도의 메모를 가지고 우리가 저게 실행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걱정하는 것은 그냥 걱정 정도지 실제로 법정에서 이것이 다퉈지고 하는 단계까지 가려면 갈 길이 멀다. 그래서 검찰에서 그럼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공소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미루어 짐작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에서 많이 밝히려고 했겠죠. 근데 나오는 게 없고 이것이 정말로 군 정말 제대로 된 조직에서까지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됐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공소 사실에 넣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예. 수첩이 또 누구의 지시로 작성이 됐고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는지 지금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여론 흐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 이런 의견이 57%를 나타냈고요.
반대한다는 의견이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38%로 나왔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여론을 어떻게 해석해 봐야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보수 측에서는 이미 이 탄핵 이후로 이 보수 결집을 아주 강조하고 계속해서 집회를 통해서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 57대 38도 제가 느끼는 것보다는 상당히 반대 여론이 높게 나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이 정도 수치가 나온 것은 이미 프레임 전환이 많이 된 겁니다. 이제 계엄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다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고 탄핵도 저는 어느 정도는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조기 대선이 만약에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럼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국민의힘이 다시 재창출하는 것이 맞느냐 이걸로 이미 프레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응답하는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 반대 뭐 정확히 이거에 대해서 답한다기보다는 저는 그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쪽으로 이미 프레임 전환된 거에 대한 응답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수치도 57대 38 이렇게 딱 놓고 보기보다는 이 전 수치랑 비교를 해보면 탄핵 찬성이 2%포인트 줄어들고요. 탄핵 반대가 2% 그만큼 또 올랐단 말이에요. 그만큼 격차가 줄어든 거죠. 네. 이걸 추세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주일 사이 이 단기간의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씩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가지고 추세가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통계적으로는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요 전 조사는 그렇죠. 설 연휴 전에. 근데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것은 이 계엄 사태 직후의 탄핵 찬성 반대 그 비율과 지금의 비율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당시에 보면은 한 3대 1 정도로 탄핵 찬성이 많았죠. 지금은 3대 2 정도 됩니다. 3대 1과 3대 2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죠.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사실관계가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응답하는 사람들도 우리 국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바뀐 것은 그동안 이 탄핵의 또 계엄령 발동에 대한 그 상황만 생각했었던 국민들이 점점점 왜 계엄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당이 마치 집권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벌였던 여러 가지 무리한 행동들. 예를 들어 12월 27일에 있었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계속된 특검법 통과 압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대단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반영됐다. 따라서 이 여론에 따라서 뭐 탄핵이 결정되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 상황에서 민주당 또는 야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탄핵을 당할 수도 있는 대통령을 배출한 저희 당 또는 보수 여당에 대한 이런 국민적 판단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봅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조기 대선과 연결돼서 또 그 결과에 대해서까지 예상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아직 멀지만 어쨌든 국민들은 민주당이 탄핵 계엄 이 국면에서 보여줬던 2달 넘는 기간 동안에 이 무리한 급발진과 조급함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이 점을 훨씬 더 강조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다음 그래픽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대통령 선거 결과 기대에 대한 그래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51%고요. 현 정권을 유지해야 한다 40%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일단 탄핵이 될 수 있는 지금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겠죠. 이 정권이 유지돼도 된다는 의견이 상당히 높게 나온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2016년, 17년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된 겁니다. 아무래도 그때는 대통령의 탄핵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된 정당이 과연 선거를 나가도 되느냐, 후보를 내도 되느냐까지 논의가 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를 좀 포기하는 경향도 그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이번은 다른 겁니다. 그때를 한번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탄핵은 탄핵이고 탄핵이 되더라도 조기 대선은 다르다. 보수 지지층이 그래서 결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순순히 그냥 정권을 내줬지만 이번만큼은 혹시나 대통령이 탄핵이 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뭉쳐서 우리가 또 집권을 다시 해야 된다는 이 보수 지지층이 열망이 지금 반영된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만큼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수치밖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권 교체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51%밖에 안 나온 거는 민주당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탄핵 정국에서 보였던 좀 유연하지 못했던 모습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을 좀 던지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이 좀 유연한 모습, 집권 수권 정당으로 해서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저는 충분히 다시 격차를 벌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 그래픽도 한번 그럼 볼까요? 예. 같이 그 정당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38, 국민의힘이 39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월 둘째 주부터 지금 오르락내리락 그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지금 오차범위 내여서 누가 앞선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요거를 같이 봤으면 좋겠는 게 요 바로 전에 봤던 것. 정권 교체가 정권 유지보다 한 11%포인트 더 많았단 말이에요. 정권 교체가 많으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더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바로 그 점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민주당의 지지율과 정권 교체에 대한 이 국민들의 여론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권이 교체되기를 원하지만은 민주당을 하지 않는 분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의 민주당은 어느 민주당이겠습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을 상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번 대선에서 단순하게 정권 교체가 나으냐, 정권 유지가 나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탄핵을 당할 수 있는 대통령을 배출한 저희 당이 상당히 불리한 건 맞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 나온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후보의 이름이 거명이 되면서 실제 대선이 벌어질 경우에는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재명이라는 민주당의 간판이 갖고 있는 한계가 극명하고 그것이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고 국민들께서 모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그 위험이 실제적으로 실현될 가능성도 대단히 임박했다. 2심 얘기하는 겁니다. 2심에서 3심 가는 과정이 분명히 대선이 있을 경우에 거쳐져야 될 하나의 관문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판단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선이 있을 경우에 섣불리 저 결과 51대 40, 뭐 정권 교체와 유지의 차이가 11%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는 국민들이 야당에게 바라는 모습과 여당에게 바라는 모습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아무래도 윤석열 정권 동안은 민주당에게 원했던 모습은 좀 단일 대우로 뭉쳐서 윤석열 정권과 잘 싸울 수 있는 야당의 모습을 원하셨는데 이제 만약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만약 민주당 정부가 좀 더 유연하게 윤석열 정부가 하지 못했던 야당과 협치도 하고 국회와 대화도 하고 하는 그런 정치를 보여줄 수 있는가라는 저는 지금 질문들을 하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너무 강한 야당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내란 정국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탄핵 정국이 끝날 때까지는 좀 더 강인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 차기 정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을 때 차기 정부는 좀 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지 못했던 협치를 할 수 있는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정부를 원하기 때문에 민주당 너네 유연한 정권 할 수 있어? 정부 할 수 있어?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계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모드 전환을 하고 이제는 여당의 모습, 좀 유연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국민들께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저 지지율이 정권 교체 지지율과 맞닿아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각 당에 바라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그래픽도 함께 살펴볼까요? 이재명 대표가 34%로 지금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2%인데요. 여권 주자 중 선두를 달리고 있죠. 이런 흐름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김문수 장관의 강세는 아마도 탄핵이 인용되냐 기각되냐 이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김문수 장관에 대한 저러한 지지세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아주 강렬하게 반대하는 분들이 윤 대통령을 대신 투사해서 김문수 장관을 윤 대통령의 대리인 또는 윤 대통령과 동일시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결과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돼서 윤 대통령이 직에서 물러나게 될 경우에는 상당 기간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세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요. 기각되면 뭐 대선 없는 거니까 얘기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여기서 봐야 할 것은 이재명 대표가 계속 34%, 뭐 30 몇 퍼센트 이렇게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결과가 1심과 비슷하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고 또 민주당이 450억 넘는
그런 선거 보전 비용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도 과연 저 지지를 유지할 수 있느냐, 예. 그것이 저는 더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민주당에서 훨씬 더 조금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저는 탄핵 심판 이후 김문수 장관의 지지가 많이 변할 것이라는 거에 동의를 하고요. 민주당의 지지를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뭐 사법 리스크 그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 비명계와의 화학적 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경수 전 지사와 이제 회동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뭐 김부겸 총리 뭐 다 쭉쭉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단순히 그냥 만남에 그치지 않고 정말 화학적 결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재명 대표의 확장력이 좀 더 커지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막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 어떻게 보여질지 좀 더 화합의 모습, 좀 더 결합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민주당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의도 안 지키시는 사람이야. 신호위원회 침해.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반말하지 마. 좀 가만히 계셔보세요. 우리 국회의원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좀 얘기하면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좀 얘기하면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질문과 답변을 잘 듣는 게 국민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방청객으로 더 우리 국민이 오셨는데 고양시 지역 주민, 강남구병 지역 주민 이렇게들 함께들 오셨습니다. 최상목 대. 네. 우리 잠시나마 제가 비서실장 할 때 청와대에 계셨죠? 제 기억이 맞다면 공보수석 할 때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제가 은주 설렁탕에서 밥값도 한번 내줬죠. 네, 감사드립니다.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잘했더라고요. 오산고등학교 천재라고 하는데 그래서 약관 22세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지금까지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 때 별명이 뭐였어요? 짱구 아니에요, 짱구. 네, 맞습니다. 천재 짱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짱구 노릇을 해야지 내란 속에 윤석열을 위해서 짱구 노릇을 해서 되겠는가?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결정되면은 임명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고려하겠어요?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것이 천재들이 하는 답변이에요? 그것이 짱구들이 하는 곤조예요? 그것이 짱구들이 하는 곤조예요? 저도 대행만큼 대행은 못 해봤어도 높은 거 다 해봤어요. 아니 어떻게 예의 좀 지키세요. 그러한 지금 조용하니까 예의 갖추는 거야? 조용해봐요. 조용해. 당신이 나오니까 얘기지. 당신이지 그럼 우리 형님이야? 당신이 그럼 내 우리 형님이야? 자, 헌법재판소 하세요. 네? 예의도 안 지키시는 사람이야. 신호위원회 침해.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반말하지 마. 좀 가만히 계셔보세요. 좀 가만히 계셔보세요. 이 본회의장에서 발언이 너무 과합니다. 국민들이 본회의장을 지켜보는 것은 어느 때나 똑같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아닙니까? 대선배한테 치매 소리도 과한 소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좀 얘기하면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태도가 리더십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부과할 때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까지 계산에 넣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와 산업계의 발등에 또다시 불이 떨어졌습니다.
미 행정부가 검토 기간이라고 밝힌 4월 1일까지 정부 간 치열한 물밑 협상이 예상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보조금 축소에 나설 거라는 관측도 나와 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상호 관세 검토 요소는 크게 5가지. 미국 제품의 관세 부과 여부와 부가가치세 등 역외 세금 유무,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거나 과도한 규제로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을 높였는지 등입니다. 한미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는 대미 수입품에 대해 거의 제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은 관세보다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나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을 빌미 삼아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후폭풍이 전방위로 퍼지자 정부는 일단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 TF팀을 꾸려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측 핵심 관심 사항을 파악하고 비관세 장벽에 대한 우리 입장을 미국 측에 전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 차관보가 곧 미 워싱턴을 찾아 상무부나 무역대표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필요하다면 산업부 장관이 또다시 방미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도 추가 관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반도체의 경우 설상가상으로 바이든 정부 시절 약속했던 보조금까지 삭감하려 한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그런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기업들에게는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액을 조정을 한다든지 투자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의 각각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과 메모리 첨단 패키징 기지를 짓고 받기로 한 보조금은 7조 원대. 거액을 투자하고도 보조금 삭감과 관세 폭탄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미국이 앞으로 상호 관세를 매길 때 이 비관세 장벽 검토 요소로 부가가치세도 꼽으면서 학계에서는 조세 주권 침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특히 국내에서 국산품, 수입품 규별 없이 과세하는 세금이어서 무리한 주장이라는 겁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각서는 상호관세 부과를 위해 각국 관세와 함께 비관세 장벽도 고려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 등 각국 정부가 부과한 모든 조치와 정책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부가세세율이 10%, 유럽은 평균 20% 정도 됩니다. 미국은 판매세가 있는데 주마다 다르지만 5% 안팎입니다. 이에 따라 유럽으로 수출된 미국산 자동차에는 10% 관세에 부가세가 20% 부과됩니다. 반면에 유럽 현지에서 생산돼 팔리는 자동차에는 관세는 안 붙고 부가세만 붙습니다. 또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를 수입할 때는 관세 2.5%에 판매세 5% 정도만 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게 불공정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부가세는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관계없이 자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부과됩니다. 때문에 자국 판매세나 관세 인상을 넘어서 타국의 부가세를 문제 삼는 건 상호주의 위반에 조세주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미국은 FTA를 맺어서 서로 공산품 관세가 0%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국내 기업과 그 외국 기업 간에 차별이 없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없다라고 인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가가치세가 있는 EU라든가 일본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들과 같이 공조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또 플랫폼 기업과 안전 환경 관련 규제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독과점 플랫폼 규제 움직임과 디지털 지도 정보 반출 제한, OTT 망사용료 논의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미국에서 안전기준으로 생산 자동차에 대해서 수입을 하게 될 때 이제 한국 기준을 맞춰야 한국에 수입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손실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특히 여야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독과점 플랫폼 규제 방안은 당분간 추진력을 잃게 됐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리조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순식간에 번진 불길은 건물을 뚫고 나올 정도로 맹렬했고 검은 연기는 공사장뿐 아니라 주변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퍼졌습니다. 긴박했던 당시 상황 김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유리 외벽을 뚫고 나온 시뻘건 불길. 불이 시작한 곳에서 옆 건물까지 순식간에 번진 모습입니다. 화재 직후 시민이 포착한 모습을 보면 건물 위로 연기가 퍼지는 정도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건물 전체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해안선 건너편에서 보면 건물뿐만 아니라 푸른 하늘까지 덮을 기세로 연기가 퍼집니다.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9분.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불길이 번진 뒤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검은 연기가 외부로 많이 녹은 상태고 내부는 이미 화재가 최성기 상태였습니다. 1층에서 시작한 불을 피해 작업자들이 12층 건물 옥상까지 대피했지만 연기가 계속 따라옵니다. 소방 헬기가 자욱한 연기를 뚫고 현장으로 접근합니다. 다행히 옥상으로 대피한 15명은 연기를 많이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모두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시작된 1층에서는 검은 연기에 갇힌 6명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지난해 서울 목동 깨비시장으로 차량을 몰고 가 13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앞서가던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가속하다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서울 목동 깨비시장으로 돌진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가 2023년 11월부터 4개월간 경도 인지장애로 약물 치료를 받다가 자의로 치료를 중단했는데 사고 직후 실시한 병원 정밀검사에서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아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김하늘 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전담 수사팀이 가해 교사의 범죄 심리 분석을 위해서 프로파일러를 투입했습니다. 보도에 이성우 기자입니다. 고 김하늘 양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경찰 전담 수사팀이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했습니다. 가해 교사 A씨의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 범죄 심리 분석을 위해서입니다. 또 수사팀은 압수한 A 교사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그리고 CCTV와 블랙박스 등 각종 증거 자료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도 들어갔습니다. 하늘 양 사건 관련 악성 댓글도 함께 수사를 벌여 악성 게시글 138건에 대해 삭제와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대전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도 유족과 관련된 비난 악성 댓글 등을 파악하기 위해 24시간 모니터링에 들어갔습니다. 수사팀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1건을 추가 접수해 모두 3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중이라며 혐의가 확인되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전시 교육청도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에 유가족을 향한 모욕성 악성 댓글을 자제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전 지역 인터넷 맘카페 학부모들은 A 교사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학생들이 믿고 의지하던 교사가 학생에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벌인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거는 정말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정말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 가중한 형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맘카페 학부모들은 조만간 가해 교사 A씨의 엄중한 처벌과 대책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김하늘 양 사건과 관련해서 온라인에서 사건 자체가 조작이라는 등의 음모론과 또 악성 댓글을 퍼뜨리는 곳이 있어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양동훈 기자입니다. 우발적 사례가 아니라 지령을 받고 한 일일 수도 있다. 하늘이 사건은 좌파들 작품이다. 살인 사건이 조작됐을 확률이 높다. 온라인 사이트 DC인사이드의 미국 정치 갤러리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이런 음모론뿐 아니라 유가족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성 발언도 잇따르는데 2차 피해가 우려돼 공개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갤러리에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때도 사고 장면이 합성이다. 사고가 아닌 테러였고 다른 공항에도 테러가 벌어질 수 있다는 식의 음모론이 나돌았습니다. 경찰은 이 갤러리에서 헌법재판소 도면을 공유하고 난동을 모의한 정황에 대해 수사에 나섰는데
헌재에 불을 지르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을 앞두고 인권위 직원들을 협박하는 글이 올라온 데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 건 마치 게임을 하듯 악성 댓글과 허위 주장을 주고받으며 즐기는 일종의 관심병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유가족이나 일반인이 들으면 정말 소름 끼칠 만한 어떤 스토리들을 일부러 만들고 그걸 올림으로써 뭔가 굉장히 왜곡된 희열을 느끼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런 상황을 내버려두면 갈수록 더 극단적인 주장이 멋있다고 느끼며 지지하게 되고 커뮤니티 밖으로 나와 실제로 극단적인 행동을 벌이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황당하고 비합리적인 생각이나 이야기들이 그 안에서는 굉장히 설득력 있고 매력적인 주장처럼 지각되면서 소통이 되는 거죠. 이런 악성 댓글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특정 커뮤니티에 국한되지 않고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의 뉴스 댓글, 각종 SNS 등 온라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숨진 하늘양의 아버지는 죄 없이 숨진 딸에 대한 악성 댓글 자료를 수집해 모두 처벌받게 할 거라고 밝혔는데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충남 서천의 한 연립주택 베란다에서 2살 여자아이가 심하게 부패된 시신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20대 부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골목으로 들어옵니다. 충남 서천에 있는 연립주택에서 2살 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아이는 베란다 다용도실에 있던 스티로폼 상자 안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체 유기 혐의로 20대 부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막 경찰차 오고 막 시끄럽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에어매트 소방관들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앞서 서천구는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서 아이의 소재를 확인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7월 퇴소한 아이가 다른 보육시설에도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이 원장들 간 대화를 통해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부모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숨진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맨눈으로 사인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시신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심한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상태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와 장애인연금 등을 받으며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을 알고 지냈다는 지인은 아이가 지난해 여름쯤부터 보이지 않았고 아버지가 아이를 때린 적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7월인가 8월 달부터 아기가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할머니 집에 진짜 있는 거 맞냐 물어봤는데 계속 맞다고는 했었어요. 술만 먹고 나면은 아기를 저기 빨래 몽둥인가 그걸로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와이프랑 거기 그 남편분이랑 많이 자주 싸우기도 했었고.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석사 논문을 표절로 판정한 숙명여대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가운데 조만간 논문 표절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표절 판정을 내기까지 3년이나 걸린 걸 두고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숙명여대는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을 표절로 판정한 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기한 내에 불복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학교 측은 처음 표절 문제를 제기한 숙명민주동문에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논문 표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이의 신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민주동문회 측에서도 우리도 이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바로 종료가 되는 거거든요. 숙명민주동문회는 학교가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고 비판합니다. 논문 표절 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도 논문 철회나 학위 취소 같은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일부에서는 학위 취소가 당연한 절차라고 말하지만 학교의 공식적인 발표 없이는 실제 이런 조치까지 이뤄질지 믿을 수 없다는 게 민주동문회 측의 입장입니다. 또 학교가 김 여사 논문에 대한 표절 심사를 회피하며 공식 결정을 미뤄왔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학위 취소 부분들은 확정이 되지를 않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좀 답을 학교가 좀 해줘야지만 안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좀 늦어졌기 때문에 더 빨리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된다. 숙명여대는 지난 2022년 12월 김 여사 논문에 대한 본조사를 시작해 규정에 따라 90일 안에 마무리해야 했지만 결과를 내기까지 2년 넘게 걸렸습니다. 학교는 다음 달 4일 민주동문회 측의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나면 표절 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늑장 조사로 불신을 키웠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항소심 사건의 재판장이 교체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올해 사무 분담안을 확정한 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심리하고 있는 형사합의 3부 재판장을 이승한 부장판사가 맡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심리를 맡았던 이창형 부장판사는 민사 33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이 지출한 특수활동비 내역 정보 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오는 20일 추가 변론기일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오는 20일 오후 2시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추가로 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 총리와 홍 전 차장, 양 측이 신청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20일 변론기일에서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한 직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일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헌재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오는 20일로 지정된 10차 변론기일 일정을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0일엔 형사재판이 이미 예정돼 있는 만큼 일정상 탄핵 심판 변론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탄핵 심판 일정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재판관들의 진행도 더 꼼꼼하고 단호해졌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상황을 되짚어가며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대리인의 질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증인과 함께 시간대별 상황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질문했습니다. 여러 관계자 증언과 증거를 바탕으로 비상계엄 당시를 짚어가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되묻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시를 막 했는데 바로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는 참 한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 출장 어떻게 하실래요? 좀 잘 이해가 간 거거든요. 재판관 직권으로 부른 유일한 증인인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을 상대로 대통령 측의 질의가 거칠어지자 정형식 재판관이 나섭니다. 지시하셨네요. 왜 거짓말합니까? 딱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맥락을 끊고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의미는 뭐냐고 하면서 답을 그렇게 강요하듯이 질문하시면 어떡해요. 반대로 국회 측이 증인에게 감사를 나타내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나서 제지합니다. 그런 군인이 있었기에 우리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제안합니다.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좀처럼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문 권한대행이 길게 설명에 나서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법적 근거를 들어주십시오. 법적 근거는 소송 지휘권 행사입니다. 만장일치로 의결한 거고 그걸 바꾸시길 원한다면 저희들이 나가서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제지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의도를 묻는 대리인에게 대본까지 펼쳐 보여주며 8차 변론을 마쳤습니다. 증인 신청 평의에 대한 결과를 뭔가 어떤 방향을 이미 가지시고 하시는 것인지. 제가 진행하는 대본입니다. 이거 제가 쓴 게 아닙니다. 대본에 대해서 8분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지 제가 거기서 덧붙여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미성년자 음란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았다는 내용을 담은 논평을 냈던 데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해당 논편이 조작된 편집본에 근거한 잘못된 주장이란 지적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 점검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재판관이 고등학교 동문 카페에 음란물 수천 건이 불법 게시, 유통됐는데도 이를 묵인했다며 근거로 문 재판관이 직접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했는데 온라인상 유포된 조작 사진으로 드러났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옥중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자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자신의 진술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도 강조했는데요. 보도에 백종규 기자입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일관되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처음으로 계엄 관련 입장을 밝힌 건 민주당 의원의 개인 유튜브였는데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권을 중심으로 곽 전 사령관이 회유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병주 의원 곽종근 사령관에게 전화를 하여 항의 방문 형식으로 갈 테니 자연스럽게 유병소로 나와라 얘기를 합니다. 김병주 의원이 5일 질문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미리 준비를 시키고 논란이 이어지자 곽 전 사령관은 옥중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민주당에 이용당하거나 회유당한 적이 없고 사실대로 말해야 부하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2월 5일 날 김용인 전 장관이 저한테 이 비화폰이 이거는 녹화가 되고 이제 녹음이 안 되니까 당당하게 가라라고 이거를 정말로 사실대로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정말 생기겠구나. 그러면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자신의 진술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일체의 생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본질을 흐리기 위한 여러 생각과 말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본질, 중심은 변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증인 회유 의혹을 거듭 부각하면서 당사자들을 국회로 불러 대질신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에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보도에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진술 회유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아예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대제신문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김현태 707 특임단장을 불러 회유 의혹을 따지자는 겁니다. 탄핵 공작의 진실을 밝혀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게 두려운 것이겠지요. 여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청구인 측 요구 증인들을 더 과감히 수용해 변론 기일도 더 잡으라고 요구하고 또 민주당이 연쇄 탄핵 폭거를 눈감아선 안 된다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을 범죄공화국으로 만드는 폭거를 자행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재명 세력의 반문명적인 폭거를 헌법재판소가 묵인하고 동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헌재에서 김건희 여사와 12.3 비상계엄 전날부터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인정한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비상계엄에 김 여사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며 대체 김 여사가 국정원장과 문자를 주고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를 막으려고 장님무사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면 분명 주술사 김건희가 개입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당 일각에선 다음 달 4일께 8대0 탄핵 인용으로 파면 선고가 예상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을 제명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기가 막힌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보수 정당 맞습니까? 이건 극우 정당도 아닙니다. 범죄 정당입니다.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종반부로 접어들고도 여야 공방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으면서 국론 분열 후폭풍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준예입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안을 놓고도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국정협의회를 앞둔 여야 간 주도권 싸움으로도 해석되는데 서로 입장차가 적지 않은 만큼 험로가 예상됩니다. 박정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35조 원 규모의 민주당 추경안을 놓고 이재명 대표 개인 돈이어도 이렇게 막 썼겠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정작 본인 돈으론 과일값, 빵값도 아까워 경기도 법인카드를 쓴 게 이 대표 아니냐 주장하며 책임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고무줄 추경은 민주당이 국가 예산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책임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시장에서 콩나물 한 봉지를 살 때도 이렇게 막 나가는 흥정은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포기 의사를 밝혔던 민생지원금이 소비 쿠폰으로 이름만 바꿔 포함됐다며 상표 가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현금 살포를 통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가 아닌 연금개혁과 민생입법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민주당 추경안은 이재명 우클릭쇼, 예산 축내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민주당은 소비 쿠폰은 포퓰리즘이 아닌 내수 진작책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생지원금이 추경 반대 이유라면 얼마든지 포기하겠다면서도 대신 대안 없는 비판은 안 된다고 정부 여당을 정조준했습니다. 말로만 추경하겠다고 할 뿐 계획이 없어 보인다며 여당이 야당 괴롭힐 국리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그 이상한 좀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나라 살림보다는 어떻게 하면 야당을 괴롭힐까. 정말 시쳇말로 이게 나라 망치자고 한 일 같습니다. 어차피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 만큼 민생지원금을 넣은 건 제한 차원이라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 다만 당내 일각에선 부정적인 기류도 감지됩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드러낸 겁니다. 잇따른 실무 협상에도 추경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오는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사자단판이 시도될 전망인데 자칫 여야 간 기싸움에 추경 골든타임을 놓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선거 개입과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이달 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애초 오는 20일을 목표로 잡았던 명태균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을 27일 정도로 의장실과 조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 추진 시점을 조정한 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황 씨는 피해자와 축구 팬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사생활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축구 팬들한테 많이 사죄드리고 있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했는데 범행 횟수가 4차례나 되고 촬영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황 씨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황 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데다가 황 씨 형수의 범행으로 영상이 유포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황 씨가 촬영한 여성 2명 가운데 1명에 대한 범행은 무죄로 판단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영상통화를 녹화한 건 직접적으로 신체를 찍은 게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비춰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유죄로 본 범행의 피해자 측은 황 씨가 2차 피해와 영상 유출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한 고속도로에서 눈보라 속에 30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또 유타주에서는 열차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아찔한 순간이 포착됐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철길 건널목에 진입한 SUV 차량이 멈춰섭니다. 그냥 건너가면 되는데 굳이 후진하는 바람에 차단기에 가로막힙니다. 뒤편에 있던 차량마저 비켜주지 않자 급한 마음에 운전자가 차에서 내립니다. 그리곤 바로 열차가 덮칩니다. 차량과 차단기 등 주변 시설이 박살났고 열차까지 파손돼 수십만 달러, 우리 돈으로 수억 원의 수리비가 들게 생겼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유명 관광지 멀트노마 폭포 부근의 주간 고속도로 84호선입니다. 거친 눈보라에 앞이 보이지 않아 추돌한 자동차들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여러 명이 다쳤지만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차량 한 대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탑승자들은 모두 탈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통당국은 애초 100대 이상이 피해를 봤다고 발표했는데 실제로 사고를 겪은 차량은 30대가량이라고 정정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상당수 차량이 멈춰서면서 추돌을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당국은 포틀랜드의 눈보라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른바 화이트아웃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교황청 국무원장인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구상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주민은 자신들의 땅에 머물러야 한다며 반대를 명확히 했습니다. 안사통신에 따르면 파롤린 추기경은 현지 시간 13일 바티칸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이같이 말한 뒤 이는 교황청의 근본적인 원칙 중 하나다. 강제 이주는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강제로 내보내면 지역적 긴장이 고조될 거라며 요르단 등 주변국들도 반대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남녀 피겨에서 나란히 정상에 오른 차준환과 김채연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입국했습니다. 두 선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금메달을 따냈고 이번 대회를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고 밝혔는데요. 두 선수는 오는 20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4대륙 선수권 대회에서 국내 팬들을 만납니다. 두 선수의 소감 들어보시죠. 정말 열심히 준비한 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한 것 같고요. 우선 또 이렇게 최초라는 또 타이틀을 얻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이번 아시안게임 통해서 또 많은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서 앞으로 또 남은 경기들 또 잘 준비해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메달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긴 했지만 가서는 최대한 제 거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이 가장 잘 된 것 같고 제가 준비한 걸 다 할 수 있어서 그리고 나서 메달을 딴 거에 대해서 가장 만족해요. 중국에서 귀화해 10년 넘게 한국 여자 탁구 국가대표를 지낸 전지희 선수가 태극마크를 반납하고 공식 은퇴했습니다. 마지막 떠나는 길도 영혼의 단짝인 신유빈 선수가 함께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여자 탁구 국가대표에서 스스로 물러난 전지희의 공식 은퇴식에 신유빈이 빠질 리 없습니다. 입맛까지 딱 맞는 그야말로 영혼의 단짝입니다. 왜 이렇게 이뻐 이번에? 일단 언니가 커피를 시합장에서 정말 많이 사주고요. 일단 중국 같은 데 가면 허거를 또 음식을 이따만큼 시켜가지고. 신유빈 스스로 전지희가 업어 키웠다고 하지만
전지희가 오히려 큰 힘을 받은 적도 많습니다. 잘 맞춰보면 유빈이만 믿으면 큰 대회에서 아마 좋은 결과 나올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더 큰 행복을 위해 서로를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언니랑 더 오래 하고 싶은데 그런 말을 하면 또 언니가 편하게 행복하게 못 지낼 수도 있다 생각을 해서 2011년 한국으로 귀화한 전지희. 내년에 선발전 하면 국가대표 되고 싶어요. 이 소망은 2014년 아시안게임부터 지난해 파리 올림픽까지 이어졌고 탁구 인생의 정점을 신유빈과 함께했습니다. 한국 국가대표 생활을 마감한 전지희. 떠나는 순간에도 누구보다 영혼의 단짝 걱정이 앞섭니다. 그냥 유빈이 진짜 아프지 않게 계속 타구를 행복하게 쳤으면 좋겠어요. 진짜 앞으로. YTN 이다운입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이 깜짝 은퇴 선언을 한 이후 아주 오래전부터 결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연경은 흥국생명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은퇴 결심을 알려야 한다고 계속 생각했고 언제가 좋을지 계속 고민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많은 분이 놀랐을 텐데 꽤 오래전에 은퇴를 결심했다며 앞으로 배구장에 와서 남은 마지막 경기들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배구 KB손해보험이 강한 서브를 앞세워 대한항공을 물리치고 6연승을 달리며 2위 대한항공과의 승점 차를 2점으로 좁혔습니다. KB는 승부처마다 비에나와 나경복 등이 서브 에이스 8개를 꽂아 넣으며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여자부 현대건설은 모마와 정지훈 쌍포가 33득점을 합작하며 페퍼저축은행을 3대0으로 물리치고 다시 2위로 올라섰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삼성생명이 우승 다툼을 벌이고 있는 BNK를 누르고 4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삼성생명은 29득점을 몰아친 대해윤을 앞세워 63대 58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2경기를 남겨둔 우리은행은 1승만 추가하면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합니다. 프로축구 K리그가 내일 대장정에 막을 올립니다. 주축 선수들이 대거 이적하고 새로운 라이벌 매치가 형성되는 등 어느 시즌보다 이야깃거리가 풍성해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프로축구 출범 후 가장 이른 2월 중순 2025 시즌 K리그가 일찌감치 개막합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와 클럽 월드컵, 동아시아 챔피언십 등 유난히 많은 국제대회가 예정돼 있어 늦겨울에 시작해 초겨울에 끝나는 유난히 긴 시즌이 성사됐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울산의 4연패 달성. 지난해 시즌 중 감독 교체 위기를 딛고 3연패에 성공한 울산은 4년 연속 우승을 자신합니다. 모든 팀들이 울산 HD의 4연패를 막으려고 애를 쓸 것 같습니다. 좋은 모습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 이겨내고 반드시 4연패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의 독주를 막을 가장 강한 대항마는 김진수와 문선민, 정승원 등 국가대표급 선수를 대거 영입한 FC 서울입니다. K리그 2년차 링가드가 주장을 맡았다는 점도 팬들을 설레게 하는 대목입니다. We are captains, and everyone speaks on the field, off the field, which is really important. I want to bring my experience, into the team and be that role model. But 창단 13년 만에 처음 1부 리그에 승격한 안양은 연고지 문제로 얽힌 서울과 2라운드에서 맞붙는데 두 팀 감독은 양보 없는 한판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안양 LG가 이제 서울로 연고 이전하면서 안양 시민과 팬들의 아픔과 좀 분노를 일으켰고 연고 이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정장에서 연고 복귀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양 감독에게 각 팀 감독들이 건네는 무시무시한 조언도 재밌습니다. 발을 헛디디면 곧 떨어집니다. 예, 작년에 경험해봤는데요. 지옥입니다.
정글 같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괜찮습니다. 할만합니다. 막을 올리기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킨 K리그는 포항과 대전의 공식 개막전을 시작으로 10개월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초봄처럼 날이 포근했습니다. 일찍 찾아온 봄 날씨에 옷차림이 많이 가벼워졌는데요. 주말인 내일도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0도로 오늘보다도 아침 공기가 부드러워지겠고 낮 기온은 9도로 예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며 포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서부와 경북을 중심으로는 종일, 그 밖의 지역은 오전까지 공기가 탁한 곳이 많겠고 제주도는 오전부터, 전남은 오후부터, 경남은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최고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0도, 광주 영하 1도, 부산 3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9도, 대전 10도, 대구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도 예년보다 포근하겠지만 중서부와 경북은 공기가 탁하겠고 이후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다음 주에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나이트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